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30 넘은 자식 며느리 생활비까지 대줬겠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부모도 부모 삶이 있는 거잖아. 그 집 너희 주고 나중에 노후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그게 좋겠냐? 너흰 젊으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잖아. 착실히 살아. 이렇게 나가라니요. 자식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손주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면 전 이혼해요.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물려줬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뭐가 문제길래 착실하게 살질 못해. 이혼하게 생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할 생각 말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소송이라도 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한석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자식 하나 낳은 죄로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이기에 뭐든 다 해주자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듯 했습니다. 뭐든 스스로 얻을 생각보다는 부모 덕을 보고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아들을 보니 한 씨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살려고 열심히 돈 모아 사둔 집을 아들에게 빌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 씨 부부도 곧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들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부모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던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할 리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항상 혼자서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시부모만 원망하는 며느리까지. 한 씨 부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러다가는 말년의 자식에게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몽땅 가져가면 결국 노후엔 자식에게 빌부터 눈치 보며 사는 것밖에는 안 남을 것 같았죠. 그래서 한 씨도 아내도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부부가 우선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아내의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탓에 둘째는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것이었는지 헷갈렸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못난 아들 대신 효도를 했을까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 같은 딸이 하나 더 있었다면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같았습니다. 한 씨 부부는 아들이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에 더 어렸을 땐 판검사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커가면서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했기에 대학 졸업 후에 법무사가 되겠다는 아들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늘 발표 날이잖아. 그게, 왜? 잘 안 됐어? 네, 죄송해요. 아들의 낙방 소식에 한 씨도 속이 안 좋았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또 보면 되지. 벌써 몇 번째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봤던 시험에서 1차에 합격을 했을 땐 그대로 법무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 떨어졌고 그 후년에도 이번에도 1차에서 낙방을 했죠. 그러자 한 씨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년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들도 지치고 그걸 뒷바라지하는 한 씨 부부도 지쳐갔습니다. 1, 2년 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내심 아들을 믿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상한 것은 아들일 것이기에
애써 마음을 숨겼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화 갔다 올게요. 어디? 오늘 학원 쉬는 날 아니야? 아, 은정이 만나러요. 아들의 말에 아내가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잔소리하고 싶은 걸 참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중요한 때에 연애하느라 바쁜 아들이 못마땅한 것 같았죠. 신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성인인 아들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만난 여자친구이니 아들의 공부를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저 은정이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결혼해야 할 것 같다는 게 하겠다는 말인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인지 몰랐죠.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아내는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은정이가 아이가 생겼대요. 뭐? 경악하는 아내를 지켜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 씨도 할 말을 잃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최악의 형태로 일어난 듯 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나오면 안 되니. 우선 합격하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내는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지만 말이죠. 그러면 애를 지우란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시 가지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은 며느리가 된 아들의 여자친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잡했습니다. 뭐가 맞는지 한씨 부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돈으로 살겠다는 거야? 금방 합격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결국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겠다는데 끝까지 반대한다면 며느리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의 결혼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사돈과 반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었기에 생활비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공부 그만두려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은 펜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고. 은정이랑 애 보기도 미안하고요. 한 씨와 아내는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것이 허무했습니다. 결국 포기할 것을 그렇게 아등바등했나 싶었죠. 그래도 1차도 합격했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겠냐? 몇 년 동안 공부만 한 게 아깝잖아.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인상은 잔뜩 찌푸려진 채였습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애기도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사주시는 게 나았어요. 며느리의 눈엔 도끼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임을 알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이 아닌 성격은 익히 알고 있었죠. 저는 애 키우느라 일 못해요. 그러면 애 아빠가 돈 벌어와야죠. 말투가 무척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한씨 부부가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가정이 생겼으니 먹고 살아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들도 공부에 뜻이 없는 것 같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더는 부모가 나설 상황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한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고 앞으로 아들이 잘 사면 그것으로 욕심버리고 살자 싶었죠. 그리고 때마침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아들 부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알아보다가 안 되겠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한씨 부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태줬습니다. 이후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지방으로 발령이 난 한씨와 아내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따로 살게 되는데 주말 부부 하면 되지. 당신 어차피 곧 있음 퇴직하잖아. 이 나이에 무슨 주말 부부야. 부동산이야 거기에다가 차리면 되지. 잘 안 되면? 여기선 그래도 밥벌이는 되잖아. 잘 안 돼도 우리 먹고 살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 당신 건강도 안 좋은데 같이 내려가서 몇 년 쉬다 온다고 생각하자. 그럼 다시 와? 올 수도 있지. 당신이 다시 오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한씨는 살던 집을 팔고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씨는 계속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다시 부동산을 차렸는데 부동산이 생각보다 잘 돼서 이전보다 돈벌이는 더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니 조금 살만했습니다. 이제 한씨 부부의 노후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도 일이 잘 풀렸는지 삶에 꽤나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은 잘 돼가니? 먹고 살만은 해요. 공부 그만둔 거는 후회 안 할 정도로요. 그래. 그거면 다행이다. 은정이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처음일 인연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사업을 하며 외벌이로 풍족하게 살 수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한씨는 아들네와는 거리가 멀어지니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아들 며느리가 오면 한씨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요새 별일 없고? 아내의 인사말에 며느리가 한씨 부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별일이요? 별일이 왜 없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매일 있어요. 공부하느라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사업이랍시고 하는데 가져오는 돈은 적고 늘 빠듯해요. 며느리의 적나라한 불평에 한씨 부부가 당황스러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다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주는 줄 아세요? 남들은 남편이 애 봐주고 설거지 해주고 다 해요. 은정아,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어머님, 아버님 탓도 있는 거잖아. 일하고 들어와서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라는 거야? 쓰레기도 내가 버리고 하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그럼 적어도 애 때문에 나 주저앉혔으면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만하자. 엄마 아빠 앞에서 이게 뭐야? 맨날 그만하래? 그럼 너도 돈을 벌던가. 그럼 애는 누가 키워? 다 큰 애를 뭘 키운다는 거야? 어린이집 갔다가 5시에 집에 오는데. 그때까지 너는 뭐 하는데? 그만해라. 한씨가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어 아들 내외를 말렸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려거든 집에서나 하지 왜 명절에 와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한씨 부부에게도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원망만 듣는 현실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했는데 그러면 며느리도 같이 일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었죠. 차라리 덜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명절에 굳이 오고 싶지 않은 눈치이고 한씨 부부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한씨가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너희끼리 시간 보내. 무슨 말씀이세요?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야. 왜요?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너희 엄마 건강도 안 좋고 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좀 쉬고 싶어 해. 집에 누구 오면 음식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하니까. 엄마 병원 자꾸 다니는데 명절에라도 좀 쉬어야지. 일을 그만두시면 되지 않아요? 그건 아내가 원하지 않아 했습니다. 벌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한 씨는 아내를 핑계로 명절에 아들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떨떨해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아들도 굳이 내려오겠다고 하진 않았죠. 도영이는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럼 거의 못 보는 건데. 물론 내 손주가 예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마음 편히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살던 집 옆에 아파트 있지? 거기 급매물이 나왔는데 그거 사둘까? 얼마나 싸게 나왔는데. 아내가 시세보다 8천만 원 낮게 나왔다는 아파트를 사자고 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있어서 목돈 안 들이고 살 수 있어. 어차피 당장 올라가서 살 것이 아니니 사두었다가 퇴직 후에 천천히 이사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적은 돈 들여서 사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은 천천히 모으자고 했죠. 한 씨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돈을 모으러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한 씨 부부는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조금씩 저축을 해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 뒤에 신혼부부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간다고 할 때쯤엔 대출 없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었죠. 다음 세입자 구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두자. 그래.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슬슬 올라갈 준비해야지. 퇴직 후에 바로 올라가려던 걸 아내가 부동산이 잘 되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씨 부부는 1년 정도 후에 이사를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평생 살 집이었으니 제대로 깔끔하게 고치느라 왕복 4시간 거리를 거의 매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할 생각에 좋았습니다.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어 왔다 갔다 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집이 있으니 머물다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해요. 아들이 전화해서 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전혀 공부할 상황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날려서 지금 오갈 데도 없어요. 뭐? 보증금을 어떻게 날려?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사업을 하다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받아 썼다는 아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은정이가 회사 다니기로 했어요.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이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킬 것 같아요. 1년 허리띠 졸라매려고요. 한 씨는 근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 이 300만 원 벌어서 식구가 살아줘? 당장 집도 문제라며.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은 아버지 빈집 있으시잖아요. 그 집에서 살겠다고? 네. 집 문제만 해결돼도 아끼면 살 수 있어요. 1년 있다가 엄마 아빠도 올라갈 거야. 1년이면 충분해요. 1년 안에 합격할게요. 아들의 말에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 말처럼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니 아들네가 살면서 합격해서 나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공부를 그만둘 당시에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아들의 계획이 걱정스러운 한편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불안정한 사업을 하느니
1년만 고생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안 해도 아들이 말한 대로 1년간 집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들 부부가 딱해 한씨가 종종 도와주곤 했습니다. 애도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해도 며느리 혼자 번 것으로 생활하긴 빠듯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가거든. 올라가는 김에 반찬 좀 해줄게. 그러면 감사하죠.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고? 네. 없어요. 그래. 고생이 많다. 아내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아들의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싱숭생숭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한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면 붙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나왔잖아. 채점해봤는데 붙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들의 말에 한씨는 좌절했습니다. 1차에서 떨어져 버린 아들. 아들이나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1년간 한씨도 아내도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원조도 해줬고 왔다 갔다 하며 반찬도 갖다 주었습니다. 이래저래 뒷바라지도 하고 마음고생도 했는데 결과가 배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저 아버지만 괜찮다고 하시면 1년만 더 하고 싶어요. 한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정말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태 고생한 게 있어서 억울해서라도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만 더 도와주세요. 그땐 붙든 떨어지든 나갈게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절을 하면 무슨 원망을 들을까 싶었습니다. 평생 한을 심어줄 수는 없었고 한씨도 간절히 원하던 것이 아들의 합격이었기 때문에 딱 1년만 더 고생하자 싶었죠. 우리도 1년 더 있다가 이사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한씨 부부가 이사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도 정리하고 살던 집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아들에게 들어가는 건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가서 한 5년만 일하게. 또? 그러면 아직 젊은데 둘이 손가락 빨고 놀아?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6년 정도는 더 일할만 하지.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밥 먹고 살려면 60대가 마지막 일할 수 있는 때였죠. 그러면 나도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부동산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그것도 좋겠네. 올라가서 부동산은 차려놓고 쉬엄쉬엄 하자고. 생활비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연금도 받으면 노후 대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사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또 팔아서 투자도 하면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아등바등 열심히 벌고 저축하며 살았더니 말년 인생은 적어도 비참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기대게 될까 걱정할 게 아니라 반대 상황을 걱정해야 했었나 봅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정리하고 올라갈 준비할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아들의 말을 듣고 한씨 부부는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정리를 했죠. 몇 달 뒤, 집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전에도 아들에게 여러 차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차에 붙으면 2차도 봐야 하니
2차 날짜에 맞춰서 잔금 날짜도 맞췄죠. 어떻게 됐어? 1차 시험날. 시험이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한 씨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채점은 해봤을 거 아니야? 그게 아슬아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2차 준비해야 해요. 아슬아슬 하다니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확실하게 떨어진 것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한 달 뒤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데 아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 달간 아들에겐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의 환갑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 없었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합격이라고 생각한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한 씨를 말렸죠. 아들은 1차에 합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도 봐야 했는데 그래서 또 거의 2달간은 한 씨 부부도 긴장한 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 결과에 한 씨는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냐? 아들은 더 이상 공부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한 씨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는 30 후반이 되어 가는데 아들 말처럼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도 커가니까 꿈만 쫓을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혼자 버는 돈도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1년간 한 씨 부부가 뒷바라지 하기엔 이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한계인가 봐요. 아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냐? 속이 무척 쓰렸지만 한 씨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위로를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 한 씨 부부도 포기해야 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은정이가 실망이 커서 집 분위기가 그러네요. 이사는 천천히 할게요. 날짜에만 맞춰줘. 한 씨가 살고 있는 집 잔금 날짜에 맞춰 한 씨도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제 날짜에 나가야 했습니다. 왠지 아들을 쫓아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죠. 아들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와는 크게 다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은 갑작스레 연락이 와 정해진 날짜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안 돼.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니까. 알긴 아는데요. 저도 직장 구하고 자리 잡을 시간은 주셔야죠. 이미 반년 전에 정해진 날짜였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전화해서 한 씨에게 따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대로 쫓아내시면 저희는 그럼 길에서 생활하나요? 뭐? 돈이 있어야 나가죠. 그러려면 애 아빠가 직장이라도 구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게 왜 이렇게 촉박하게 계약을 하셨어요? 쫓아내고 싶으셨던 것처럼.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쫓아내긴 누가 쫓아낸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2년이나 공짜로 살게 해줬는데 나가면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한 씨를 원망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들 말대로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연락해서 2달 정도만 미뤄볼게. 그때 계약할 때도 급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도 계약한 게 있는데 쉽게 미뤄줘? 혹시 모르잖아. 일단 물어나 볼게. 매수자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는 아내.
아들 때문에 이게 무슨 불편한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도 한 달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 남겨두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매수자가 양해를 해주어 잔금 날짜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쪽은 당장 이사 들어올 게 아니라 2달 정도 미뤄도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계약 이후로 집값이 살짝 올랐는데 그것에 선심을 쓴 듯 했습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얘기가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룬 날짜가 돼가는데도 아들은 잠잠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며칠 날 가겠다 하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뭐야? 그게 말이 되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여기 집 팔렸다. 니까? 그거 취소 못 해요? 아들의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 울리는 듯 했습니다.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한 번 미루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배상해야 하는 돈도 어마어마했고 말이죠. 엄마도 부동산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 안 좋아서 겸사겸사 가신 거잖아요. 공기 안 좋은 데로 뭐하러 다시 오시려고 그러세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온갖 말로 설득해 보려는 것 같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그 집을 샀겠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아껴가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홀랑 가져가 버리려는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마련해준 전셋집은 사업한다고 스스로 날려놓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에게는 수억을 요구하는 꼴이었습니다. 이사 날짜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은 못 미뤄. 우리도 이삿짐 센터 예약을 했으니까. 맞춰서 비워줘라. 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씨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들인 돈이 그 아파트 가격보다 더 많을 것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식 앞가림을 대신 해줘야 하나 답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던 공부까지 도와줬으면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상 바란다면 그건 아들의 욕심이었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받듯이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소엔 안부 연락조차 없는 며느리는 꼭 따질 때만 부지런했죠.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때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은 집을 2개를 살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너무 서운했는데 아무 말씀 안 드렸잖아요. 돈이 남아돌아서 2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부동산에 저축한 셈 치고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섭섭하다고 난리였습니다. 자식이 우선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 집 아니어도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 2년간 혼자 일하면서 아버님 아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쫓아내세요? 남이 들으면 천하의 나쁜 시부모가 따로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며느리가 직장에 다닌 것은 맞지만 한 씨가 도운 부분도 컸습니다. 며느리 혼자 공부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집도 월세 한 푼 안 받고 빌려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아내가 반찬만 해다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공부한 것이 꼭 우리 좋으라고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자신들이 더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살려고 투자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한씨 탓으로 돌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만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씨 부부가 보상으로 그 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기 전엔 10년 가까이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30 넘은 자식 며느리 생활비까지 대줬겠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부모도 부모 삶이 있는 거잖아. 그거 너희 주고 나중에 노후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그게 좋겠냐? 너흰 젊으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잖아. 착실히 살아. 그러자 며느리의 씩씩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집 하는 건 못 미루니까. 제 날짜에 맞춰서 집 비워줘. 자식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손주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도 아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물려줬다고 생각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날강도 같은 자식 때문에 한씨는 골치가 아프기도 했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태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은 눈꼽만큼도 없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왜 더 주지 않느냐고 땡깡이나 피우는 자식이 내 자식인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부모가 평생 열심히 번 돈으로 부모 도움받아서 편히 살았으면서 노후까지 위협하나 싶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자식이 이혼하는 꼴 보고 싶냐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한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자식이라면 차라리 자식 없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뭐가 문제길래 착실하게 살질 못해. 이혼하게 생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할 생각 말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소송이라도 하자. 법은 아주 잘 알잖냐? 그렇게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나가면서도 억울해했고 한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자식에게 어쩜 이렇게 매정하냐고 했죠. 정말 매정하게 살았으면 한씨 부부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자식은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과 청춘을 바친 것 같았습니다. 한씨 부부는 제 날짜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가기 씁쓸했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만 챙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자식만 아니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60 넘어서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자식을 끊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노후라도 부모가 아닌 부부의 삶을 살아보자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자식이 우선인 삶은 이제 끝내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는 아들이 또다시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했습니다. 나약한 아들도 이제는 제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설거지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같이 하자고 하신 거지. 우리 엄마는 자기 설거지 안 시키잖아. 근데 나도 같이 치우긴 하잖아. 나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잖아. 며느리는 손님인데 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해? 그래도 부려먹은 건 아니지. 자기는 왜 내 편 안 드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설거지 시키라고 해볼까?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야. 요즘에는 명절에 시집에 안 오는 며느리들도 많대. 그런데 나는 힘들게 애까지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임자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의 스스로 나이가 들어 꼰대가 된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며느리를 보니 참 요즘 세대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시집에 와서 어쩜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임 씨도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다 같이 모여 먹고 놀았으면 다 같이 치우는 게 상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분주히 움직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신경줄이 참 굵다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해지. 몇 년이 지나도 며느리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엔 며느리는 어쩌고, 요즘 시어머니는 어쩌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곱게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모는 되기 싫으니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밖에요. 그러면 며느리는 임 씨가 후회의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겠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좀 덜 보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은 누가 흘릴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이었죠. 임 씨는 딸 하나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둘, 탈 없이 잘 키워 대학에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속 썩이는 일 없이 대학 졸업 후 얼마 안 돼서 둘 다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독립해서 임 씨의 품을 떠났죠. 아들, 딸 안 바쁠 땐 가끔씩 왕래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둘째인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네. 최대한 빨리 올 가을 되기 전에 하려고요. 임 씨 부부는 갑작스런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그런 뜻을 내비친 적이 없으니 당연했습니다. 오래 사귄 여자친구도 없었고 최근 들어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한다기에 임 씨도 아들이 몇 년은 더 있다 할 거라고 내심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임 씨의 조카도 작년에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고 40 가까이 되는 미혼 조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32인 임 씨의 딸도 결혼을 안 한 상태였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겼어요. 쑥스러운 표정으로 뒤통수를 극적이며 말하는 아들. 놀라긴 했지만 아들을 나무라진 않았습니다. 옛날이야 그런 게 창피했던 때지만 요즘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을 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다만 여자 쪽이 아직 27이라 다소 어리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면 1, 2년 뒤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았으나 애가 생겨서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7이면 한창 때였습니다. 물론 임 씨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긴 했지만 요즘과는 시대가 달랐죠. 혜인이네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사돈이 될 집에서는 결혼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덩달아 손주까지 생겼다며 기뻐했다고 했죠. 어린 딸 채가는 도둑놈이라고 아들을 탓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임씨 부부가 허락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결혼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아니,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이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착잡한 심정은 임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게. 집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에서 사돈네가 집은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조율을 해보려고 했지만 워낙 강경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환영한다더니 막상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자 딸이 임신을 한 얘기를 은근슬에 꺼내기에 임씨도 제대로 따져묻지도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이었습니다. 임신이 전적으로 임씨의 아들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만 아니라면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 강하게라도 나가겠지만 이래저래 진퇴양난이었죠. 그렇다고 그 큰 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내년쯤 결혼 생각이 있다던 딸도 똑같이 결혼을 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집을 사주는 것은 무리였고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아들네에게 갚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임씨 부부가 보태주었습니다. 그것에 상대방 쪽은 불만이 꽤나 있는 모양이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임씨도 더 이상은 맞춰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그랬더니 결혼을 업자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딸을 데리고 더 이상 흥정은 하지 않는 듯 했죠. 일부 대출을 받게 하긴 했으나 예정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결혼자금으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딸도 결혼을 했고 똑같이 보탰죠.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년이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서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느라 등골이 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돈을 보태줬다고 결혼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수는 당연히 여자 쪽에서 할 줄 알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혼수죠. 우스갯소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며느리가 임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들은 가구나 가전은 자신이 모은 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말 그대로 몸만 온 것이었습니다. 임씨는 스스로가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꾸 임씨 가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화가 났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끝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문제는 전부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생긴다는 것은 임씨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식구가 늘면 오순도순 2배로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만 민혁이 좀 잠깐 봐줄 수 있으세요? 민혁이를? 네, 왜? 무슨 일 있어? 너 지금 회사 아니니? 네. 회사 맞아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혜인이 오늘 하루 쉬게 하려고요. 평일 오전에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 혜인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딸에게서 대충 얘기는 전해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들네 부부에게 요새 다툼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준비를 하며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임신을 했기에 잠시 쉬는 줄 알았지만 앞으로도 복직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임씨도 50대 초반까지는 맞벌이를 했지만 그것도 아들네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독박 육아가 억울하다며 아들에게 불만이 많은 모양이었죠. 임씨는 아들에게도 할 말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너희 아빠도 안 계셔서 차라리 주말에 맡기면 아빠랑 같이 봐줄게. 아직 어린 애기라 안고 다녀야 하는데 임씨의 허리가 그렇게 아이를 번쩍 들 만큼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는 어차피 제가 있으니까요. 평일이 힘든가 봐요. 주말에 아들이 봐주는데도 평일에 못 보겠다고 시집에 맡긴다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는 키워봐서 알지만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 혜인이가 데리고 온대? 네. 이따 점심때쯤 맡길게요. 그리고 제가 퇴근길에 다시 데리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하고 싶었던 말들은 속에 묻어둔 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요새 자꾸만 다툰다는데 임씨까지 거절을 하게 되면 또 불화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죠. 알아서 살라고는 했지만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손을 떼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니 가끔씩 쉬엄쉬엄 봐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시라고 힘들지 않아서 맡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며느리는 그 뒤로 당연하다는 듯이 낮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참 쉬웠죠. 민혁이 두고 갈게요. 오늘은 내가 외출해야 돼서 일찍 데리러 와야 해. 못 봐준다고 한 번 거절했다가 하도 부탁을 하기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몇 시예요? 3시에 나가. 아, 그럼 2시까지 데리러 올게요. 그래. 점심 안 먹고 가니? 안내. 집에서 먹을게요. 아이는 수시로 맡기면서 며느리는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임씨와 며느리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애를 맡기러 오기 때문에 보통 고부지간보다는 훨씬 자주 보기는 하는데 사이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이보다도 못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씨에게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늦게 오는 바람에 임씨는 약속에 늦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기색도 미안한 기색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래. 정말? 우리 며느리는 카톡에 답장도 3일 뒤에 한다. 뭔 일 있으면 무조건 우리 아들만 보내고 그래놓고는 맨날 애 봐달라고 징징징.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면 전화도 안 받아. 친구의 말을 듣고 임씨는 놀랐습니다. 임씨가 젊었을 적에는 시어머니가 늘 어려웠지만 어려웠기에 그만큼 깍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른 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임씨도 3일 뒤는 아니었지만 오전에 메시지를 보내면 오후 늦게 받을 때도 있었는데 다른 며느리도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요즘 며느리가 참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일 시키기 싫어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거나 혼자서 준비를 하곤 했지만 치우는 것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싱크대에 넣어라. 네, 두세요. 제가 들게요. 식사를 마치고서 임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식구가 모인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유일했습니다.
애를 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손주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도 봤다가 휴대폰도 봤다가 굉장히 편해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을 얻어먹었으면 치우는 것 정도는 도와야 한다는 게 임씨가 가진 상식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임씨의 남편과 아들, 딸들은 설거지를 잘했고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며느리만이 공주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맨 처음 명절에 왔을 때는 낯설 테니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함께 치우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임씨가 스스로 꼰대인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사고방식을 며느리에게 대입을 하나 싶었죠. 그래서 아들네가 가고 2시간 뒤 온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시집에서 명절에 설거지 하니? 요즘에 며느리들은 설거지 잘 안 하나? 설거지? 당연히 내가 하지. 이서방은? 같이 치우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쉬시라고 하고 대신 음식 준비는 어머님 아버님이 하셔. 난 옆에서 좀 거들기만 하고. 그래? 그렇지? 설거지는 하지? 당연하지. 그러면 음식도 어머님이 하고 설거지도 어머님이 해? 별스런 질문을 들었다는 듯이 대꾸하는 딸을 보자 임씨는 안심이 됐습니다. 임씨의 생각에도 그게 맞았습니다. 임씨가 꼰대가 아니라 임씨의 며느리가 독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부부가 왔을 때 한 번은 앉아있던 며느리에게 같이 치우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민혁이 때문에요. 며느리는 멀쩡히 있는 아이를 데리고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황당해하는 임씨에게 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2배로 치울게요. 2배고 3배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둘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설거지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같이 하자고 하신 거지. 우리 엄마는 자기 설거지 안 시키잖아. 근데 나도 같이 치우잖아. 아들의 말에도 며느리는 한참 동안 불평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공주님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었죠. 나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잖아. 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해? 부려먹은 건 아니지. 자기는 왜 내 편 안 드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설거지 시키라고 해볼까?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야. 요즘에는 명절에 시집에 안 오는 며느리들도 많대. 그런데 나는 힘들게 애까지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애써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않고 뒤돌아섰는데 황당한 건 이쪽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그렇게 따지는 신식 며느리면서 왜 집은 남자 쪽에서 사줘야 한다고 난리를 친 건지 몰랐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때그때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인가 싶었습니다. 올 때마다 밥을 그렇게 차려주는데 어떻게 설거지 한 번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싶었지만 이제 곧 30인 애 엄마였습니다.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부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시집이라면 선부터 긋고 보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임시도 불편했습니다. 또 아예 시집을 멀리 했다면 모르겠지만 공휴일에 어린이집이 쉬는 날이면 늘상 애를 맡기기 위해 임시를 찾고 애 보면서 밥하기 힘들다며 반찬도 가져가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임씨가 더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싸주신 김치, 젓갈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성준이 아빠가 젓갈 들어간 걸 좋아해서 그래. 그래도 좀 심해요. 임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놓고는 김장김치는 야무지게도 챙겨갔습니다. 사 먹으면 비싸다고 말이죠. 요즘 시어머니 되기가 이렇게 힘든가 싶었습니다. 손주도 봐줘야 하고 음식도 해다 바쳐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니 말이죠. 아들도 처음엔 안 그러더니 점점 며느리 따라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평화로운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좋아하고 찾아가는 건 더더욱 질색해서 며느리에게는 밥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고부관계가 이렇게 일방적이라면 임 씨도 싫었습니다. 아들 가진 게 죄가 아닌데 왜 시모가 무조건 며느리에게 굽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옛날 문화도 잘못됐지만 작금의 문화도 무언가 비정상이 된 듯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뭐 하나라도 시키면 앞뒤 꽉 막힌 노인네 취급하며 욕했고 며느리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다시 아들네가 왔을 때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요리하고 계세요. 장을 하나 덜 본 게 있어서 다시 마트에 다녀왔더니 시간이 좀 늦었네. 아들 며느리는 자연스레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임 씨를 신경 쓰는 건 남편뿐인 듯 했죠. 음식 준비가 덜 됐는데도 거들겠다는 인사치레조차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참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에 임 씨는 앉아있는 상태로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치우는 건 너희가 치워. 네? 같이 치워주던 아들도 어느샌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니 치우라는 말에 당황했죠. 너희 둘이 설거지해. 이거 차리느라 힘들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모르는 척 태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임 씨를 따라서 남편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하자. 역할 분담을 해야 명절에 모여도 갈등이 없지. 이미 며느리는 혼자서 갈등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치우잔 소리에도 아들을 잡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부부싸움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인이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인상 쓴 채로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 아들도 옆에 나란히 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떡국을 먹은 뒤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하고 갈 거지?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른 가야 해요. 차 막혀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10분이면 되지. 얼마 없으니까 엄마가 좀 해주세요. 아들까지도 이렇게 말하니 임 씨가 아들 내외를 만나는 걸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그럴 거면 이제 명절에 오지 말어. 네? 가만히 밥만 얻어먹고 드러누워 있다가 갈 거면 뭐하러 오니? 너희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 설거지 좀 안 했다고. 설거지만 말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들 먹인다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어떻게 둘 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니? 너 그렇게 컸어? 그게 아니고요. 아들이 자꾸만 반박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전부 실없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도 봐주고 하면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뭐라도 거들겠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같이 치우자고 말 좀 했더니 요즘 시어머니가 어쩌고 요즘 며느리가 어쩌고. 그렇게 싫으면 안 오면 되잖아.
그런 말이 어딨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명절에 각자 보내는 집도 많다며. 누가 그래요? 지난번에 혜인이 네가 그랬잖아. 안 그래? 며느리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도 이제 맡기지 말어. 그제서야 눈을 동그랗게 뜨는 며느리.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니 좋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습니다. 나도 좋은 일 하면서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자식 뒷바라지도 그만하고 싶어. 허리 아프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어머님, 너도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어려워서 자꾸 맡기니? 네 애 네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워? 그러자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그럼 저희 다음 명절에 안 올게요. 며느리도 뭐가 분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임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몇 달 뒤 어버이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이후로 발길을 뚝 끊었죠. 그러다가 추석이 되기 전에 아들네가 먼저 슬금슬금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루도 애를 못 맡기니 죽을 맛이었던 듯했습니다. 혜인이가 요즘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애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또 맡기겠다는 말이야? 저녁 시간에만 좀 봐주실 순 없어요? 발길을 끊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애를 봐달라고 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싫은 일은 안 하고 저들 편할 때만 부모를 찾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사나 싶었습니다. 임씨가 거절을 하자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서운해요. 뭐가 서운해? 갑자기 명절에도 오지 말라 그러시고, 애도 맡기지 말라 그러시고요. 저도 섭섭해서 안 간 건데, 애 아빠가 먼저 연락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그러시면 서운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보고 싶거든 밖에서 잠깐 보고 말자. 그러니까 민혁이는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는 말이죠. 말투가 꼭 네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민혁이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은근한 협박이 더해졌습니다. 손주 못 본다고 하면 임씨가 벌벌 떨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내 손주고 이뻐서 봐준 것은 맞지만 손주를 못 본다고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 자식하고 연을 끊는다고 생각하면 속이 무척 쓰리겠지만 손주 못 본다는 말에 눈물바람을 할 필요는 없었죠. 손주 보여주는 것을 꼭 대단한 걸 베푸는 것 마냥 행동하는 며느리를 보니 더더욱 손주를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용건 끝났으면 끊을게. 며느리가 어버버하는 사이에 임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까지 괘씸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들은 설거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씨도 신세대 며느리는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까지 연락을 하는 이유를 꺼내놓았습니다. 애를 봐달라는 건 핑계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민혁이 못 봐주시는 건 이해해요. 허리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혜인이가 네일샵을 차릴 건데요. 그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가지가지 한다. 이 소리가 임씨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정말로 가지가지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부모에게서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 씨가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들도 나이 들며 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민혁이 장가 갈 때도 우리한테 집 사달라고 하겠다. 정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 요새 왜 이렇게 매정하게 그러세요? 몰라서 묻니? 너희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들이 있으면 반대로 부모에게 돌려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부모에게서 도움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부모 위해서 너흰 작은 거 하나라도 해줘 봤니? 밥 한 끼를 차려주기는커녕 차리는 걸 도와준 적도 없었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괜찮은지 물은 사람도 하나 없었고 말이죠.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성의도 보이지 않는 자식들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한없이 베풀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30 넘은 아들이었습니다. 어찌저찌 결혼까지 시켰으면 자식에게 해준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있다고 집을 해가는 경우는 보지도 못했으니 말이죠. 대신 자주 찾아뵀잖아요. 근데 민혁이도 안 봐주시겠다고 한 것도요. 그것도 서운해요. 요즘 시어머니는 참견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시어머니라며?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알아서 다 잘한다더라. 그러자 아들은 서운하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같이 싫어졌습니다. 며느리 덕에 임 씨도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울고 웃던 옛날 그런 시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젊고 내 인생이 있는 건데 자식 손주에 목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척 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고부관계가 그랬습니다. 아들 며느리야 남이어도 서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만난 사이이지만 시부모와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남끼리 강제적으로 붙여놓았으니 서로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건 모두가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서로 불편한 사이였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자주 안 보고 살면 됐습니다. 핏줄 섞인 부모 자식이나 형제끼리도 자주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사위나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죠. 각자 잘 살면 그만인데 명절이다 뭐다 해서 자꾸 부대끼며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식 결혼할 때 큰 돈을 보탠 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의 오지랖이었죠. 그때부터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각자 살았으면 적어도 안 보며 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았습니다. 나중에 아파도 자식에게 기댈 생각 말고 부모 노후자금 받아갈 생각 말고 그렇게 살면 서로 상처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임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들 편할 대로 연락을 했다 끊었다 하는 자식 때문에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지난해 아이를 낳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임 씨도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갔고 그 손주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를 떠올리면 골치부터 아팠기 때문에 말년에 스트레스로 병을 얻기는 싫었습니다. 만약 이런 임 씨를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면 받아칠 말도 있었습니다. 요즘 부모는 자식보다 내 인생을 더 신경 쓴대잖아. 너희들은 젊은 꼰대라는 말 들어봤니? 너희가 그건가 보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또 난리를 칠 테지만 말이죠.
아니, 아가씨. 그러다가 평생 혼자 살려고 그래요?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인연은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해서 자식은 낳아야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은 젊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돌봐줘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고, 애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것 같고요.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끔찍할 것 같은데? 남들 사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평범한 거고, 평범한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장동주 씨입니다. 장 씨가 나이 들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노후에 어쩌려고 그러냐. 외롭겠다. 장 씨가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걸 알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장 씨가 자식 있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듯 그들도 자식 없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듯 장 씨의 인생을 장담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은 외롭지만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장 씨의 팔자를 운운하며 혀를 차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오히려 말려낸 장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식 없어 걱정하던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를 외쳐대니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장 씨는 나이 들어 아팠습니다. 그러자 다들 돌봐줄 자식도 없는 장 씨가 얼마나 잘 사나 궁금한 싶은 눈치였죠. 어쩌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장 씨도 한때는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년이 행복하고 비참하고는 자식들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말이죠. 장 씨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2년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에 골인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다면서 왜 말이 없어? 이번에 또 안 됐냐? 죄송해요. 그러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 1분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리쳐 나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침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견디기 힘들어 꼼지락대자 시어머니가 젊은 날에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보약 지은 거 다 먹은 건 맞아? 네, 다 먹었어요. 근데 왜 애가 안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 애 못 낳는 건 너밖에 없어. 그 말에 안 그래도 땅에 코를 박을 듯 숙이고 있던 고개가 끝을 모르고 더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내가 결혼을, 아이고, 됐다. 하도 들은 말이라 그런가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체형이 보겁게 생겼다며 장 씨만 보면 혀를 차던 시어머니였는데 임신을 못하는 것을 그런 장 씨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표시하는 걸 서슴지 않았죠. 부적도 소용없어. 보약도 소용없어. 이제 물 떠다 놓고 빌기라도 해야겠다. 우리 장손 좀 내려달라고. 맏아들이었던 남편 탓에 장 씨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작 누구의 문제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건지는 알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너는 입이 없냐? 왜 대답이 없어? 시애미가 웃음냐? 죄송해요. 죄송하면 빨리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애 낳아야 할 새댁이 일한다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당장 그만둬라.
항상 결론은 장씨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말 않고 있던 남편이 장씨를 툭 쳤습니다. 어서 알았다고 대답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씨는 일도 그만두고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생길 아이였으면 세상에 애를 못 갖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자 시집에서는 자꾸만 장씨를 못 살게 굴었고 그럴 때면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면 갈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일이 만무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러셨어. 또다시 불려가 시어머니에게 욕을 들었던 장씨가 저녁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도리어 한숨을 쉬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이제 지친다. 지친다니.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냥 내 하면 안 돼. 그리고 왜 자꾸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엄마 욕을 하고 싶어. 내가 언제 욕을 했어? 당신은 어쩜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질 않는 거야?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장씨 부부는 별거를 하다가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장씨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이혼한 것이 장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장씨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차라리 입양이라도 하지 그랬냐? 친정아버지조차 장씨를 나무랐으니 누구도 장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있었으면 아무리 싸웠어도 이렇게 쉽게 이혼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처음부터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이혼이라는 과정이 참 쉬웠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길로 가면 되니 말이죠. 하지만 애가 있었다면 그런 시집 식구들을 견디고 내 편도 아닌 남편과 평생 살아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애가 있으니 쉽게 헤어지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는 당시에 애가 없었던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한참을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다시 직장에 들어갔고 몇 년간 몇 정말 일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워봐요. 강아지요? 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아요?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딱 좋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퇴근해서 바로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시는 돼야 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는 의미가 없었죠. 혼자라서 키우고 싶었지만 또 혼자라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입 밖으로 말해본 적도 없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래 보였는지 재혼을 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새언니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곤 했죠.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언제까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바빠서 누구 만나고 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연애 못하는 사람도 있나? 그래도 아직은 생각 없어요. 아니, 아는 사람 내 남동생인데. 그쪽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잖아. 그러면서 은근슬에 속삭였습니다.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아가씨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이제는 낳기엔 좀 늦었으니까.
생각해서 해준 말인 줄은 알겠지만 달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무나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빠도 많이 걱정하던데.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요. 거절을 해도 기어코 약속을 잡아버렸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미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장 씨는 그런 선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에, 육아 문제 얘기에, 부모 봉양에 너무 현실적인 대화만 오가니 한번 실패한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장 씨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만남 또한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러다가 평생 혼자 살려고 그래요?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겠죠. 인연은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재혼해서 자식은 낳아야죠. 자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그놈의 자식 얘기는 지긋지긋했습니다. 결국 자식이 없어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자식을 낳겠기 위해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짐승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지금은 젊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요?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누가 돌봐줘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고, 애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외로울 것 같고요.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끔찍할 것 같은데. 남들 사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게 평범한 거고 평범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젊고 창창한 나이에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장 씨가 40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크게 아팠습니다. 수술까지 하고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는데 새언니 말과는 다르게 반대로 자식을 갖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없는 게 죄인지라 장 씨가 그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한 달 동안 들었는데 입원한 어머니보다 장 씨가 더 쓰러질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자식을 부리며 수발을 들게 하는 어머니가 가끔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너 이혼한 거 창피할 때도 있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내 노후의 최고 보험은 동주 너인가 보다. 웃으며 하는 어머니의 말에 장 씨는 따라웃지 못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 장 씨는 더욱더 자식을 낳기가 싫었습니다. 늙어서 아픈 걸 대비하기 위해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다면 그냥 젊었을 때 건강히 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년 더 지나 나이를 먹으니 이제는 누군가를 소개받을 나이도 지났는지 주변에서 재혼 안 하느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글쎄, 우리 진영이가 밤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내가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워가지고요. 고모도 알죠? 알죠. 애 아빠 때문에 속상했는데 내가 우리 새끼들 때문에 살아요. 애구구, 괜한 소리를 했나? 아니에요. 진영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죠. 내년에 막내까지 대학교 가니까 내가 요즘 그 생각밖에 안 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 사람을 만나면 늘 듣는 얘기가 자식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씨가 혼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사람은 갑자기 쉬쉬하며 말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알던 친인척이나 친구들은 장 씨가 모르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자식 자랑을 끝없이 늘여놓곤 했습니다. 그러게. 아가씨도 진작에 재혼했으면 공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남편은 없어도 자식은 있어야 된다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장 씨는 새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통곡을 하더니 이제는 자식 때문에 산다며 웃었습니다. 늘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고, 그리고 결국 결론은 그런 자식이 없는 장 씨는 딱 한 사람. 자식들 커가는 거 보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 자식들 부양받으며 사는 게 제일 좋은 인생이고요. 한때는 장 씨도 원한 적이 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오래전 일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대까지 혼자 사는 장 씨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는 돈 벌어서 어디다가 써요? 언젠가 새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죠. 취미가 뭔데요?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모으는 거요. 아, 집에 잔뜩 있던 그거요. 여행 가서 샀다는 거. 네. 여행 갈 때 하나씩 사오는 거죠. 참, 팔자 좋네요. 나는 여행을 언제 가본지 모르겠네. 언제는 팔자가 사나워 안타깝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팔자가 좋다고 혀를 찼습니다. 돈 좀 많이 모아놨죠? 은근슬에 몸을 붙여오며 묻자 장 씨는 반대로 뒤로 물러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 쓸 데가 많이 없긴 하니까요. 여행을 좋아하지만 그것도 다 휴가 때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돈 나갈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쇼핑을 가도 장 씨 혼자 입을 것만 사면 되기에 지출이 크지 않았죠. 반면에 새언니는 돈 나갈 때가 천지라며 푸념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던 막내 조카는 재수를 하다가 결국 작년에 지방 사립대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도 좋지 않은데 학비가 많이 든다며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로 아들, 딸이 둘이 더 있었으니 자식 대학 학비로만 수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취하는 주거비, 생활비까지 대느라 허리가 휜다고 했습니다. 학비만 이렇게 드는데. 아이고, 나중에 애들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이네. 결혼할 때도 보태야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태야겠죠. 딸내미는 그렇다 쳐도 아들들은 전세금이라도 좀 대줘야 기 펴고 살지. 그러게요. 걱정이겠어요. 그래도 뭐, 돈 많은 고모가 좀 도와주려나? 장 씨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는 새언니를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 씨는 조카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줬는데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고모는 돈 들어갈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주면 좋죠. 투자요? 아니, 그렇잖아요. 고모 아프면 나중에 누가 챙기겠어요. 결국에는 핏줄이라고. 우리 애들한테 의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자 이 소리죠. 저는 나중에 애들한테 의지 안 해요. 아이고, 모르는 거죠. 그 나이 돼봐야 알지. 그러면서 막내 조카의 학비를 대주길 은근슬에 요구하던 새언니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핏줄이기라도 했지. 전혀 상관없는 타인도 종종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돈 쓸 데가 없다며 그
그 돈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나누자고 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말이었지만 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다 장 씨는 암에 걸렸습니다. 위암 초기였는데 그때는 꼭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초기라 잘못되진 않았지만 많은 동정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 남편도 자식도 없이 투병하는 장 씨가 얼마나 딱해 보였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치료가 힘들었지 자식이 없어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겉봐요. 내가 뭘 했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쩌냐고 그랬죠? 꼭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온한 삶을 산 장 씨가 눈꼴 시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자식들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돌봐줄 사람은 있어? 그러게. 혼자 사는데 아프면 서럽잖아. 건강 관리 잘해. 늙으면 건강이 최고야. 맞는 말이야. 아이고, 내가 아무리 자식 다 소용없다고 해도 나이 들면 하나는 있어야 하나 봐. 이럴 때 얼마나 위안되겠어. 주변 사람들은 장 씨를 걱정했지만 그 끝은 결국 자신들이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아프면 어쩌냐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막상 아프니 별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돈을 모아두니 자식보다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식이 없으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장 씨는 오히려 이런 때 자식이 있었다면 조금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식이 괴로울 것이고 부모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도 괴로울 것이니 말이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닐 테지만 적어도 장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늘 든든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통해 늘 깨닫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내가 진짜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우 그놈이, 아이고. 정우가 왜요? 새언니는 큰아들 얘기를 꺼내며 답답한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이놈 새끼가 하라는 취직은 안 하고 코인인지 뭔지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네, 7천만 원이요? 나중에 결혼 자금 하라고 통장에 모아뒀던 돈인데 그걸 홀랑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통곡을 하더니 눈을 부릅뜨고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대학을 나오니까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벌나는 돈은 안 벌고 집에 있는 돈 퍼다 뿌려버리는 놈이에요. 그놈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졸업 후 몇 년 동안이나 놀고 있는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줄줄이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오빠 부부는 몇 년간 휘청거렸습니다. 대학만 보내놓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이후부터인 듯 했습니다. 정작 새언니가 그렇게 걱정하던 장 씨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윤택했습니다. 자식이 사고 치는 집과 비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될 때는 없었습니다. 비록 암에는 걸렸지만 초기라 치료는 잘 됐고 남편이나 자식의 병수발은 필요 없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인을 쓰면 됐습니다. 잠시 일을 쉬면서 몸이 힘들어 반년간 가사도우미를 쓰기도 했는데 새언니는 돈 낭비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자신이 해주겠다고 했지만 장 씨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나이 들어 병에 걸리면 비참할 것이라는 새언니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직 나이가 덜 들어 거동이 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자식이 있든 없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작 자식들 수발받을 생각을 하는 새언니의 친정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 말이죠. 그 언젠가 새언니가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장 씨의 인생은 남편 없고 자식 없어 특별히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평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없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었죠. 나중에 자식들은 좋겠어요. 네? 아니, 부모님이 이런 건물 물려주시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다 자기들 복이라니까요. 그런가요? 저도 자식들한테 건물 몇 채 물려주고 싶죠. 근데 애들 키우는 돈이면 이런 거 사고도 남잖아요. 제가 애가 둘인데 어쩔 땐 하나만 낳을 걸 하고 후회한다니까요. 돈 잡아먹는 귀신들이에요. 안 그래요? 수다스러운 중개인에게 장 씨는 어색한 미소만 보냈습니다. 장 씨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은 한참을 자식 얘기로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엔 자식 자랑이나 흉을 보지 않는 장 씨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어쨌거나 부럽네요. 1년 전에 장 씨는 원룸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다달이 꽤 높은 금액의 세가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좋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참 잘 샀다며 중개인은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들어올렸습니다. 자신이 중개를 잘했다는 말이었죠. 말이 하도 많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칭찬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던 방 하나를 오늘 계약했는데 이로써 건물의 방은 모두 찼습니다. 장 씨의 생활비도 두둑해질 예정이었죠. 장 씨는 50이 넘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퇴직하면 퇴직금도 꽤 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아둔 현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대출 없는 내 집이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또 아직 일도 하고 있고 부동산 수익의 연금까지 합치면 큰 탈이 없는 한은 이렇게 살다 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고모, 어쩜 이런 걸 비밀로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산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새언니가 장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릴 생각이 없었지만 연로한 부모님이 장 씨 걱정을 하도 하시길래 슬쩍 알렸더니 비밀은 없었죠. 새언니가 득달같이 쫓아와 화를 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우리끼리 그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 샀다고 그러면 누가 돈이라도 꼴까봐 그래요. 그래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새언니는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에요. 사실 내심은 어느 정도 그런 뜻이 있기도 했습니다. 괜히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감은 적중했죠. 어디에요? 주말 점심때쯤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예요. 약속 있었나 보네. 누구 만나요? 아니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책도 보고 하려고. 아이고, 혼자 아주 드라마를 찍고 계시네. 지금 그리로 갈게요. 왜요? 왜긴요? 할 말도 있고 나도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그러세요, 그럼. 모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듯 했습니다. 20분쯤 기다리자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부러운 팔자네요. 요즘 늘 듣는 얘기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구분하느라 애를 썼을 텐데 이제는 의미도 없었습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 대부분임을 알았으니 말이죠. 나도 한가하게 앉아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책도 읽고 싶다. 한숨을 쉬며 하는 말에 장 씨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면 그때 재혼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꼭 재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당연히 그랬죠. 젊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서 제일 속 편히 사는 사람이 아가씨 같아요. 그러더니 땅이 꺼져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기까지 굳이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엔 아니나 다를까 수심이 가득했죠. 그게 내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요? 애 아빠가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내가 달리 부탁할 사람이 있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에요. 서론이 긴 것을 보니 돈 얘기가 분명했습니다. 장 씨는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우 결혼하잖아요. 그 얘긴 보름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축하한단 말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 애들이 돈 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그놈 새끼가 코인인지 뭔지 한다고 지 결혼 자금도 날리고. 암튼 그래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줘야 할 텐데 내가 요새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장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답답하다는 듯이 새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할게요. 고모가 돈 좀 꺼줘요. 돈이요? 돈이 있어야 장가를 보내든 말든 하잖아요. 그놈 자식도 모아둔 돈도 변변치 않은데 그쪽에서는 은근히 지배기를 꺼내니까 내가 요새 밥맛도 없고 아주 죽겠어요. 그렇다고 애 기죽게 빈털터리로 보낼 수도 없고요. 새언니의 말에 장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50만 원씩, 100만 원씩 꿔간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 씨도 처음부터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빌려줬던 돈이라 그걸 탓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금액은 액수가 달랐습니다. 고모는 평생 번 돈으로 건물도 사고 앞으로도 자기 한 몸만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오빠도 박봉이고 우리 둘이 벌었는데도 자식 셋 건사하기가 빠듯했어요. 이런저런 일도 많았잖아요. 내가 눈앞이 깜깜한 와중에 딱 고모 얼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고모도 우리 정우 많이 예뻐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고모네 아들 삼으라고 농담했던 것도 기억하죠? 그냥 아들 삼았다고 생각하고 조카 장가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참으로 처량하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보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형편되는 대로 꼭 갚을게요. 형편이 될 만하면 둘째가 결혼할 것이고 또 막내도 아들이라고 그냥 보내진 못할 것이었습니다. 새언니의 말대로 평생 벌어서 건물도 사고 했지만 그 돈을 모두 조카들 시집 장가 보내는데 쓸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내 한 몸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의 안색이 대번 바뀌었습니다.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말 서운한 소리 하네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자식이 없으니까 더더욱 조카들을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기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 조카도 자식도 부모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항상 아프면이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암에 걸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조카들은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엄마나 아빠가 시켰는지 형식적인 안부 메시지였죠.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고모를 살뜰히 챙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 씨도 바라지도 않았고 말이죠. 자식도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조카가 고모를 챙길까요? 나 같으면 여행 가고 쇼핑할 돈으로 조카들 좀 보태주겠어요. 그러더니 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새언니를 바라보며 장 씨가 말했습니다. 1억은 못 빌려주지만 축하하는 마음 담아서 500만 원 축의금 할게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돈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면 장 씨에게도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건물을 샀다고 하면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장 씨 나름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노후 대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치사한 직장이지만 꼭 붙어서 여태 일하는 것이겠죠. 축의금 얘기를 하자 새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뒤를 돌아섰습니다. 차마 안 받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대면 지내다가 큰조카 결혼식이 끝나고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 돈 괜히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수로 갚는다고. 못 빌려줘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결혼 준비 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고모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축의금 고모만큼 준 사람도 없어요. 장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어쩔 땐 고모가 부럽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자식 없인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늘 돈돈 하는 것도 결국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였죠. 고모가 부러웠나 봐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 없는 게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 같아요.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고모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씁쓸해 보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장 씨도 쓰게 웃었습니다. 걱정 없지 않아요. 저도 노후가 불안할 때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아요. 이런저런 걱정하다 잠 못 들 때도 있고요. 고모도 그래요.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장 씨였기에 새언니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늘 새언니는 장 씨에게 속편해 보인다. 팔자 좋아 보인다. 걱정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특별히 불행하진 않았지만 자식이 없기에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포기해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때로는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인 듯 했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었고 자식을 노후 대비책으로 삼으면 불행뿐이었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었고 자식이 있든 없든 자랑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언니는 자식 없는 장 씨가 부럽다고 하더니 또 손주가 태어나자 웃음꽃이 피어 살았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들과의 갈등에 중내산해하곤 했죠. 그런데 장 씨도 이젠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어차피 혼자인 이상 노후 대비 잘해서 말년에 사람들 말처럼 비참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희노애락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욕심 없이 살다가 가는 게 작은 바람이었죠.